전국에 계신 설춘한 온라인 스터디반 여러분, 자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깔끔한 멘토, 네 설춘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잘 해주시고 또 이래서 사실 또 카페에 또 다른 회원분들도 많은 또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약속한 대로 한 2달 동안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가지고 2개월 있다가 한번 딱 정리하고 정예 멤버로 한번 쫙 간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권리 분석의 방법인데 등기부상에 하자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경매로 낙찰을 받는다. 그런데 근저당권하고 가압류가 있습니다. 근저당권하고 가압류. 근데 실무적으로 경매로 나왔다, 온비도 공매로 나왔다. 그러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말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제가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그래요. 매수하려고 그래. 그랬을 때 근저당권하고 가압류가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 이를테면 저 금액을 까고 나머지만 달라, 이렇게 했었을 때 뭐 그것이 꼭 이상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아니다, 돈을 다 줄 테니까 그걸 말소해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파트가 5억짜리가 있다. 그런데 근저당권이 2억짜리가 있다.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네가 근저당권 승계하고 나머지 3억 원만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을 갖다가 채권자, 즉 은행이라면 가서 채무자를 변경하는 이런 절차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아파트가 5억짜리 있는데 가압류가 2억짜리 있다. 매도인 입장에서 2억짜리 가압류 떠안고 3억 원만 줘라, 이렇게 하면 그래 뭐 3억 원만 줄 수도 있다.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거래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5억 다 줄 테니까 근저당권하고 가압류를 말소해 달라, 그렇게 해서 말소를 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전세를 들어간다면 5억 원 하는 아파트에 2억 원 하는 근저당권이 있다. 그런데 내가 4억 원에 들어간다. 이런 것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리스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 그래서 5억짜리가 이를테면 앞에 근저당권 2억 있고 나한테 4억 원에 들어오라고 한다면 4억 원은 위험하니까 이를테면 뭐 보증금 2억에 월세 50만 원짜리, 이렇게는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5억 원 하는 아파트, 앞에 근저당권 2억, 내 보증금 2억, 뭐 80% 정도인 거니까 그렇게 위험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역시 그 금액을 감안해서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선순위만 아니면 문제 없습니다. 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 즉 뭐 가압류나 압류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 등기, 경매 등기,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전세권이 가장 먼저 있다. 이것이 선순위 전세권. 실제 이런 선순위 전세권이 한 100건 중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한데, 그런 전세권이 있다면 떠안을 수도 있다, 그 금액을 별도로.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전부 다 말소된다. 선순위 전세권자라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면 말소,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매수한다, 전세를 들어간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감안해서 매수한다든지 그 금액을 감안해서 전세를 들어간다. 아시겠죠? 그거를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처음 이제 이런 어떤 법률 쪽, 경매 쪽, 이런 쪽에 입문하시는 우리 특히 월급쟁이 여러분들, 또 주부분들, 실제로 이제 전세권과 임차권을 좀 잘 구분을 못하는 거죠. 제가 늘 강의에서 얘기하지만, 야, 내가 아파트에 전세 산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임차권자. 전세권은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세권 등기를 해야만 한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거의 뭐 전세권 등기를 하진 않죠. 그래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야 된다. 기재가 된다면 전세권자는 후순위 채권자들에 대해서 그 전세 보증금을 먼저 우선해서 나중에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 면제권이 있고, 전세권에 뭐가 기재가 되냐면 전세 기간이 기재가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점유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멘티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등기하고 가처분이 있어요, 여러분. 소유권 가등기, 뭐 처분금지 가처분.
경매로 낙찰받을 때는 이것이 선순위만 아니면 된다. 그러니까 등기부 깨끗했을 때 있으면 낙찰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낙찰받고도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런 가등기나 가처분이 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뒤에 있다. 그러면 경매에서는 대부분 말소가 된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 말소가 안 되는지 여부는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체크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매수를 한다. 그런데 등기부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압류 가처분권자가 말소해준다. 그러면 또 살 수 있는 거죠. 또 가압류 가처분이 가등기 가처분이 등기돼 있다. 전세로 들어간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세로 들어가는데 만약 말소가 된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말소가 되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죠? 괜히 뭐 가처분이나 가등기를 해놨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상권이 있습니다. 지상권. 지상권은 이제 만약에 어떤 땅이 있는데 만약에 제 땅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땅 위에다 어떤 건물을 짓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저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리 계약하자. 그래서 뭐 그러자.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 여러분들은 지상권자. 그래서 계약을 하고 거기다 뭐 이제 집을 짓거나 그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상권은 계약의 당사끼리는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동의를 얻어서 제 땅 위에다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 땅을 제3자한테 팔았어. 제3자가 여러분한테 야 이거 내 땅인데 너네 무슨 건물을 짓냐, 철거해라. 그럼 무조건 철거해야 돼, 여러분. 아시겠죠? 철거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 플러스 반드시 지상권 등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등기부 을구에 지상권 딱 되면 이제 제가 이 땅 팔아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한테 철거해라. 뭔 소리냐. 등기부에 지상권이 있다. 앞으로 내가 29년 동안 더 사용할 거다. 뭐 등등등 이렇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를 할 때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멘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과 점유자 및 임차인에 대한 조사인데, 실제 여러분 어때요?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게 뭐 현장 답사, 우리가 다른 말로 임장이라고 하는 건데, 임장을 자주 많이 해야 한다. 또 제대로 해야 한다. 제대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좀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제가 운영하는 그 네이버 카페 설춘원 캠퍼스에서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제 조만간 숙제를 드릴 건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댁 근처에 또는 사무실 근처에 어떤 경매 나온 물건 또는 경매가 안 나왔다면 안 나온 어떤 그런 아파트, 상가 이런 거에 대한 또 숙제를 줄 텐데, 아무튼 체크리스트를 갖다가 좀 잘 정리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항상 이 체크리스트는 현장에 가서 100%를 기재하겠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네, 사전에 원래 온라인을 통해서 약 한 70% 정도를 짜깁기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뭐 사건 번호,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땅 면적, 그 다음에 건물 면적, 그 다음에 이를테면 교통,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 온라인에서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몇 층 중에 몇 층 등등등,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실제 70% 짜깁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나 네이버 부동산의 시세는 얼마인데 막상 가보니까 얼마,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체크하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체크하기 어려운 것들이, 야, 조망은 어떠냐, 일조는 좀 어떠냐, 평판은 좀 어떠냐, 전체적으로 어떤 보존 상태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점유자가 또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 또 임차인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장부와 실전, 현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제대로 조사하느냐가 사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초급에서 중급, 고급으로 가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것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원 캠퍼스 멘토 소통방, 멘토방이 있는 거죠. 거기서 계속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거나 숙제 열심히 해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좀 여러분들도 좀 상당한 좀 수준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합니다만 꼭 이 강의만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좀 책도 사서 공부도 좀 하시고, 또 다른 공부도 좀 하시고, 이러면서 좀 뭔가
시너지를 그죠?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급매, 분양, 그 다음에 경매, 온비드 공매, 세관 공매, NPL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본인의 어떤 능력만 된다면 또 인생이 또 재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 잘 알아두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이론과 현장, 경험은 좀 잘 축적하신 다음에 적기적소에 또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